신발이 삐걱거리는 소리,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3,300만 개의 정보가 한순간에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2025년 겨울의 서울 여의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장이 찍힌 조사 공문 하나가 스르르 내려옵니다. 그 뒤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어느 순간 책상 위에는 14개 이상의 정부 부처 로고가 빼곡해집니다. 국세청은 150명의 대규모 태스크포스를 동원합니다. 경찰은 86명 전담 수사팀을 꾸립니다. 전국 387개 물류시설에 동시 점검 지령이 내려집니다. 마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요. 그 규모의 압박을 목격한 미국의 투자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라는 것을 넘어서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법무팀이 묵직한 중재의향서를 작성합니다. 18쪽 분량의 문서 위에 체계적으로 정렬된 증거들, 정부 발언, 부처의 움직임, 통계 수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향하는 한 가지 주장입니다. 당신들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제중재로 간다. 손해배상은 수십억 달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펀드에게 소장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2년 여당과 야당이 뜻을 모아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의 이름은 그럴듯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지키겠다는 이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행되는 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형마트에게는 족쇄를 채웠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고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배송은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물류센터를 밤새 활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신기한 지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쿠팡은 어떻게 대우받았을까요? 제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제한 영업, 새벽 배송은 자유, 로켓 배송은 자유, 쿠팡이츠는 자유. 심지어 쿠팡이 성장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도 누구도 쿠팡을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보십시오.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은 어느 순간 25%에서 10%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의 점유율은 50%를 돌파합니다. 전통시장은 보호하겠다던 규제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문을 닫습니다. 이마트 노조는 공식 성명을 냅니다. 휴식권보다 생존권이 먼저라고 절규합니다. 정치권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규제가 경쟁을 죽이고 독점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실패한 규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10년 전부터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정반대 선택을 합니다. 2025년 12월 국회는 쿠팡 사태가 터지기 보름 전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추가로 4년 동안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실패가 확인된 규제를 더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쿠팡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는지요. 14개 이상 부처의 동시다발적 조사, 150명의 국세청 태스크포스, 86명의 경찰 전담팀, 387개 시설의 동시점검. 국제투자 분쟁 중재 사례를 보면 이런 규모의 대응은 정치인의 공개 발언과 함께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정부가 법치주의에 따라 판단했는가, 아니면 정치적 동기에 따라 움직였는가를 판단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미국 투자사들이 수집한 증거 중에 정치인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여당 고위 인사들의 발언들이 날짜와 회의명과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쿠팡 몰락의 시작, 퇴출, 수천만 명 피해, 그리고 현임 국무총리의 발언,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결기, 인력과 자원 걱정 말고 강력한 경제 제재. 이 발언들이 의향서에 인용되었을 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국제중재판정부들은 이런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역사가 말해줍니다. 캐나다의 금광업체 크리스탈렉스와 베네수엘라 정부 간 분쟁에서 베네수엘라의 고위 정치인이 외국 기업이 전략 자산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을 때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그것을 정치적 동기의 증거로 봤습니다. 판정은 크리스탈렉스 손을 들어주고 베네수엘라에 약 1조 7천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와 유코스라는 오일 회사의 분쟁에서도 러시아 고위 정치인의 발언과 동시다발적 수사가 증거로 채택되어 러시아가 패소했습니다.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는 표면적으로는 쿠팡 사태를 다루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는 다릅니다. 한국이 여전히 규칙 기반의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동맹국인가? 아니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외국 기업을 표적화할 수 있는 국가로 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비교 분석입니다. 2023년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24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동시다발 조사나 기업 운영을 마비시킬 수준의 압수점검이 없었습니다. 중국계 전자상거래 기업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와 보안 논란에 직면했지만 쿠팡과 같은 조사 강도나 정치적 압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비교는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공익이 아니라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 대응에 무언가 추가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국제 투자사들이 느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규제가 정책이 아니라 무기가 되었다.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 무기가 되었다. 그들은 미국 정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예요. 관세 부과를 청원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한국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국제 분쟁 중재로 가겠다는 신호입니다. 당신들은 묻고 싶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얼마나 나쁜 기업인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심각하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법 행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처벌의 방식입니다. 혹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국가는 기업을 규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는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 위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감정이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정치권이 규제에 중독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표입니다. 표 계산입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은 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유권자의 감정에 호소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전통시장은 계속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쿠팡은 계속 커졌습니다. 규제는 독점을 만들었고 독점은 소비자를 억누릅니다. 소비자는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은 자신의 정상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5만원 상당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배분이 흥미롭습니다. 로켓 배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대신 여행 2만원, 명품 알럭스 2만원. 실질적 피해 배상이 아니라 마케팅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비자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로 키워진 독점이 소비자 선택권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역설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권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규제가 반대로 소비자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권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며 만든 규제가 반대로 근로자의 수를 줄였습니다. 대신 한 회사만 중심의 시장이 되면서 그 회사의 근로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주 60시간, 야간 46시간의 노동을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규제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경제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전략을 짜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있는 것은 정치적 판단입니다. 표가 나올 것 같은 규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규제, 그것뿐입니다. 국제중재가 시작될 경우 한국이 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의 대응 기록, 정치인의 공개 발언, 다른 기업과의 차별적 대우, 국제중재판정부는 이 모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될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신호입니다. 국제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신호 말입니다. 한국은 법치주의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국가다. 한국에 투자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갑자기 표적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법이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좌우한다. 이 신호는 앞으로의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경제정책은 정치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규제가 아니라 경쟁으로 자정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인기도나 표 계산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아니라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 시스템의 위기입니다. 규제 중독에 빠진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입니다. 당신의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당신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의 세금으로 배상금을 내게 됩니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킨 현장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